예, 안녕하십니까. 자유경 관할실입니다. 오늘은 2019 대한민국 정책 컨벤션에서 자유개발 세미나를 하는 시간인데요. 전체 테마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특히 오늘 저희가 그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할 내용은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적 효과입니다. 저는 먼저 김원식 교수님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입니다. 오늘 그 거버넌스 센터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거버넌스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게 돼서 대단히 좋은 기회가 제게 부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기관 지배 구조에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병원 법인들은 비영리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법적 조항입니다. 따라서 외부 투자 자금들이 병원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병원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병원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개인 병원과 법인 병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 병원에 있어서는 당연히 각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문제는 본인의 자본이 아닌, 자본이 아닌 외부의 자본을 유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법인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법인화가 되더라도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외부 투자자들이, 외부 자본이 병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만든 수익을 얼마든지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영리병원의 문제가 현재 최근 또 한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연장선상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산업이 상당히 앞으로 미래산업의 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고 또 의료산업 자체가 자본화되는 과정에서 외부 투자가 수반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료 부문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들 관점에서 의료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의료 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의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영리병원의 도입 필요성 혹은 정부의 인가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있어서 영리병원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 불가능한 고령사회에 당면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의료비의 비중이 이미 4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15% 수준의 노인들이 40%의 의료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실적으로 2배 이상의 다른 연령층의 2배 이상의 노인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료 보장률이 현재
60% 수준, 점점 문재인 케어 들어서도 의료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다소 하락하고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그 보장률 수준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 보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로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원가 보상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비의료급여로 그러한 손실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의료계 연구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혹은 의료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의 허용을 통해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보다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현재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저수가로 수익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잉진료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도 한편으로는 의료기관의 법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투명해지고 이러한 과잉 진료를 부분적으로나마 억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료산업에 대한 외부 투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 법인만을 정부가 강제화함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의료산업의 핵심화가 되면서 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많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특히 건강보험에 포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물들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원격 의료 등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새로운 혁신 기술이, 의료 기술이 도입되어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를 급여화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많은 자원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의 관료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진료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급여를, 즉 비급여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 증가에 따라서 신기술 의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학계에서 병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혹은 외국에서 새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 의료 기술에 관련돼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공급과 수요 비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다양한 고품질 의료 수요에 대한 공공 중심의 관리적 공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인에 있어서도 단순한 주식회사형 법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유한회사라든지 또 합자회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의료 공급 공급 거버넌스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당연히 구축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는 수요 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급 구조의 매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의료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보험 혹은 건강보장 대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또 국민건강 보장을 하는 정부의 노력과 또 의료산업의 발전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건강보험의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공급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선은 건강보험 진료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치의제도라든지 DRG의 확대라든지 원격 의료 허용 등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시스템 개혁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의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죄악세, 예를 들면 담배세라든지 알코올세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셜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에서도 혹은 개인들이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혹은 건강관리 프로그램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원 조달의 리무니스 축소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부담과 급여의 상당한 개인 간 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별로 큰 격차가 있고요. 세대별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령자 세대는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청년층의 건강보험 급여 지출은 정체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강의료 시스템의 특성상 지역별 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 보험료를 차등화함으로써 이러한 지역별 의료 시스템 지역별 분산이라든지 혹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건강보험에 관심을 갖도록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은 노인 의료비의 조달 방안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 혹은 재산 분배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부자 노인과 가난한 노인들이 많거든요.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 계층에 있어서 과연 의료비를 어떻게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또 한편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니즈의 기본적 의료 보장 시스템은 물론 건강보험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본인의 니즈에 따른 혹은 본인의 의지에 따른 건강보장, 의료보장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민간시장에 맡기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민간시장이라 함은 비영리 의료 요양기관뿐 아니라 영리 의료기관도 허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14년 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 경영 분석에 따른 수익성 지표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2014년도 상당히 오래된 지표, 5년 이상 된 지표이긴 한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하는 병원 경영 분석의 포맷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상당히 요약된 자료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그냥 사용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수익성 지표에 있어서 민간병원의 수익성은 5.3%, 공공병원의 수익성은 오히려 8.5% 굉장히 높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더 수익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로 병원 경영에 있어서는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이 큰 차이가 없는데 공공병원은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정부에서
혹은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혹은 다양한 혜택들이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오히려 공공병원의 수익률이 더 낮고 민간병원이 낮아야 되는데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 규모별 비급여 진료비 항목의 평균 가격을 말씀드릴 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각 병원들이 이러한 가격 차이를 통해서 영리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 국민들은 병원이 비영리 활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의료비가 얼만큼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노인 의료비가 특히 74세 이후에 노인 의료비가 급격하게 1인당 노인이 증가하고 있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젊은 계층들의 의료비는 큰 변화가 없고 노인 계층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젊은 계층들이 노인 의료비를 다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정부가 지금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들의 노인 의료비 부담을 더 확대시키겠다 혹은 개인 부담의 사회화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잉여금이 생기게 되면은 영리병원은 비영리법인은 법인 내에 적립을 해야 됩니다. 배당도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세금은 성법상 영리기업에 준하는 세율 적용을 받고 비영리법인은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제재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운영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진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기부금으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영리법인을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외부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에 있어서도 기부금이 거의 없다는 거죠. 선진국에서도. 그래서 외국의 의료기관들이 선택이 영리와 비영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기부금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청산 문제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청산을 할 때 전부 다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반면에 영리법인은 자유로이 매각이 가능한 거죠. M&A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들이 M&A를 요구를 해서 폐원을 억제한다든지 혹은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제의가 많은데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영리병원을 실질적으로 적폐화시킴에 따라서 그러한 논의는 이제 당분간 혹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 폐원을 해야 되는 비영리 법원은 청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병원을 일종의 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폐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쌓아둬서 재산과 부채를 상쇄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청산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고에 귀속되는 비영리 법인의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비영리병원의 영리 운영 형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병원은 선진국과 달리 거의 모든 그 의료기관들이 민간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법인의 퇴출 시에 본인의 투자를 모두 정부에 기부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병원을 경영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손실을 보면서도 운영을 해야 되는 억지 경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왜 우리가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영리법인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의미는 이제 개인 병원이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리법인 병원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리법인을 만들게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병원 경영이 투명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진료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라는 성격 자체가 상당히 혁신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성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병원의 개설에 있어서 자기 자본 조달과 충당의 한계를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 투자가 대량의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본을 충당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고 해도 리스크는 본인이 다 져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 배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수익 배분을 통한 내부 자원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2차 진료기관의 위기를 이런 영리병원을 통한 질적 개선을 통해서 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영리병원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등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델이 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다 영리병원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상 각 영리병원의 비율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실 겁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35%고요. 프랑스도 40%, 독일 40%, 네덜란드 30% 이런 수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2%또 보고되고 있습니다. 병상수 기준으로 봐도 호주와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11%, 23%, 독일 29% 이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 있어서도 영리병원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을 만족도에 따른 저는 만족도라고 보는데요.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만족도를 개선시키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병원 산업의 영리 규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에 의료법은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 시행령에서도 의료기관의 비영리 성격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특성은 그동안의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는 단지 추상적이고 또 법리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사실인데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기존의 비영리 병원들이 영리병원을 도입했을 때 도대체 어떤 경제적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리병원이라는 개념에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가를 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뭐 경제 혹은 경영상 이점들을 혹은 비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은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모든 진료에 대해서 가격을 자유화하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특히 현재 급여 가격은 원가의 80% 수준인데 원가가 다 반영된다고 가정을 했고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의료비를 증가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원가가 다 반영이 되면 현재 비급여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병원 간 비급여 가격의 가격 격차가 경쟁으로 인해서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 높은 진료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개인들이 그것은 당연히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게 되면 전문 민영보험 상품이 개발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영보험사의 실질적 진료 심사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심사평가원에서만 하고 있는 그러한 진료비 심사를 민간 보험회사도 할 수밖에 없는 허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방적인 그리고 보다 경쟁적이고 투명한 진료비 진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료 단가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영리병원의 경우에는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환자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준 이하의 서비스 공급자는 시장에서 법률적으로 퇴출시키도록 허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리병원의 경제적 효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영리병원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법인 세수가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또 투자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서 의료 자본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고요. 또 의료 부분과 비의료 부분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평균화되겠죠. 그래서 자본시장에 왜곡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투자가 늘어나니까 의료 부분에 대한 고용이 증대될 것이고요. 또 건강보험 환자가 영리병원을 이용했을 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리화되게 되면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의료 부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직업 간 이해 갈등 문제도 스스로 내보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리병원의 존재는 우리 의료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 몇 가지 가정에서 추계를 해봤는데요. 이 경우는 영리병원이 급여에 대해서 원가를 반영했을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 순이익이 영리병원이면 100병상 기준당 상당히 높은 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간상 간단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 의료 산업의 생산, 수입 혹은 부가가치, 취업, 고용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 어떤 부분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대단히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나 우리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 그리고 그 건강보장제도를 바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회보험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또 그 원천을 보면은 일본의 그 의료보험제도로, 그 다음에 일본 의료보험제도는 그 원천적으로 보면은 독일의 의료보험제도, 이런 이제 제도들을 나름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한국화한 특수한 이제 의료보험제도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요, 가버넌스 구조가 지배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시스템 전반을 갖다가 또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로 건강보험제도가 이제 아주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장제도에 대해서 국민의 만족도가 어떤가 하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비관적인, 비판적인 그런 소리가 많았는데, 지금 한 최근 수년간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구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큰 무리 없이 작동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장 가격이나 모든 측면에서 보면은 다 비정상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큰 무리 없이 작동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의료비가 우리 지금 이 정부는 지금 보장률이 낮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병원 이용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렇게 높지 않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냥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이제 NHS를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좋은 진료를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좋은 병원이 가까이 또 있어서 또 전국에 지금 이제 또 집중할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를 갖다 또 쉽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의료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만족도가 나쁘진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계속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료비가 계속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제 문케어라고 이름 짓는 이 보장성 확대 정책의 결과로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높이려고 하지만 보장률도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면서 의료비는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건강보험기금은 작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했고, 금년도에도 한 4조 원 정도 적자가 나서 또 건강보험기금이 감소될 것이라 생각되고 있고, 또 건강보험료도 3%대의 상승이 계속 작년, 금년 또 내년에 또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건강보험료율이 3% 높아진다는 것은 실제로 의료비 부담이 3%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료율이 3%라는 이야기는 임금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는 이야기고, 만약에 임금이 3% 올라가면 실제 부담은 3% 플러스 3%에서 6%의 부담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3, 4%씩 그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한 7%, 6, 7%씩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인당 GDP가 3%도 성장하지 않는데, 보험료율이 6, 7%씩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보다, 고려할 때, 도저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 불가능한, 그런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려움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김원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독일의 이제 그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민영화 같은 요소들을 반영한다든지, 네덜란드도 그런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역사적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적 의료보험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굉장히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이걸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 의료보험이라든지 민영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료비 상승을 좀 억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반영하기가 할 수가 있는가 안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리병원을 거의 건물을 다 짓고 완성된 단계에서 최근에 이제 영리병원 허용된 제주도 이제 특별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허용됐는데 그 영리병원이 결국은 이제 오픈하지 못하고 이제 문 닫을 판이 됐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주도에 전반적으로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반발이죠. 영리병원에 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반발 때문에 결국은 문 닫아버리는. 사실은 이제 한번 우리나라에도 영리병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최소한의 실험이었는데 그 실험조차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영리병원을 갖다가 검토하는 것조차도 참 조심스럽고, 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회의를 하지만 영리병원 검토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왜 영리병원 검토했냐 하면서 또 이렇게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토론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 영리병원을 갖다가 허용하는 데까지는 엄청나게 먼 길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단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가버넌스 구조 중에서 건강보험이 지금은 이게 지금 모양상으로는 사회보험인데 실제로는 이제 기금제도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제도,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다 기금 그 제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기금 제도로 분류가 돼가지고 국회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다음 운영이라든지 모든 측면을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 국민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만 기금화가 안 돼가지고 사실상 국회 통제를 갖다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건강보험 지출의 한 15% 정도는 국민 세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15% 정도 부분에 대해서만 국회가 감시 기능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통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다소는 우리 국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국민건강보험료가 지금 뭐 거의 80조 정도 이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가 한 8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정부가 보험료 내는 정부가 비용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또 사회보장비로 잡히고 실제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지금 최근에 예를 들면 보건복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제 비용을 갖다가 몇 퍼센트 발표하는데, 거기에 건강보험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기금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보험료로 내는 한 60조 이상의 돈은, 이 사회보장비로 또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사회보장비로 60조 원을 매년 쓰고 있는데도 이건 사회보장으로, 예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우리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이 가버넌스 구조상으로, 우리가 선 해결해야 될 것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기금화해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1차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대로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살려가면서, 또, 미래에 이 노인 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될, 이 시스템을 또 개편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해결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교수님의 방대한 발표 자료를 많이 도움을 받고요. 김용화 교수님의 그 말씀은 저도 그렇게 토론을 끌고 가자 하는 생각으로 준비해가지고, 다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주제가 의료기관에 대한 그 거버넌스 체계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풀어가려면 의료 체계나 건보 체계의 거버넌스를 언급하지 않으면 끌고 가기 힘든 좀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고요. 제가 토론문에도 그래 좀 큰 차원에서 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자원과 체계 운영 기전을 논해야 이것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보건의료 자원의 배분 기전을 결정하는 게 결국 지배구조인데, 정부 규제 중심이냐, 시장 경제 중심이냐로 이제 나눌 수 있고, 모든 국가가 그 연속선의 어느 시점에 있다고 바라보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기전 모두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완벽치 않다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어떤 중간선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현재 제 모습을 제가 바라본 상황에서는 거버닝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부고, 정부의 통제 정책이 우리나라의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주도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 건강보장, 급여 범위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가 확 증가하고, 따라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데,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의료비 증가와 체계의 효율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첫 번째 이슈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지배구조도 마찬가지고, 체계에 대한 지배구조 중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거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효율성 향상의 접근 전략은 그 규제 방법을 쓰던, 시장 경제 방법을 쓰던 가용한 모든 방법을 써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려면 그 정책 대상이 체계에 대한 주 역할자에 대한 어떤 인터벤션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건보 체계나 의료 체계 주 역할자라고 하면 뭐 첫째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될 수가 있고, 의료기관들은 제공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제 환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세 역할자들의 어떤 효율성 상황이 어떤가, 각 역할자 간의 경쟁과 선택, 혹은 정부의 통제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이 세 역할자와 좀 독립적으로 지금 현재는 보험자에 딱 붙어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의 의지를 보험자를 통해 표현하는 동일체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부 역할은 이 역할자로부터 분리돼서 세 역할자 간의 선택과 경쟁의 중립적인,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침해가 없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에 치중해야 된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이후로는 뭐 한쪽 측면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우리 다 아시다시피 비시장적 특성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지만 현재 시점에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의료 서비스의 시장 경제학적 특성에 부합되지 않은 특성들이 많이 변화하거나 약화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그거로 인해 뭐 제공자 유인 수요를 우리가 우려하고 있으나 지금의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나 이 판단의 수준은 세부 영역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의료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의료인보다 학력이 더 높거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의사들한테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질병에 대해서 물어보면 엄마가 더 많이 아는 그런 현상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인터넷의 여러 가지 확산과 인터넷 확산을 이제 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이것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이제 완화가 됐다고 이제 완전히 완화될 수는 없으나, 그리고 소비자 무지도 이제 그와 같은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소비자 무지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정부나 보험자가 환자를 대리하는 선한 대리자로의 역할을 많이 해왔으나 이제 더 이상은 소비자 무지가 없거든요. 뭐 의료 전문가보다 환자가 더 많이 아는데 보험자나 정부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더 이상 우리가 많이 고려할 수 없는 그런 특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도 이게 그 급성 전염성 질환에 의한 특성이거든요. 특히 뭐 백시네이션을 내가 맞지 않았어도 백시네이션 효과가 나타나는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을 이제 우리가 외부 효과에 상당한 그 예로 얘기하고 있으나 현재는 만성질환이 뭐 대부분입니다, 질병이. 그래서 만성질환 옆집에서 고쳤다고 해서 내가 만성질환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외부 효과가 현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합니다. 지금 뭐 당뇨인데 뭐 내년에 갑자기 당뇨가 2배 이상 사람이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걸린 당뇨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만성질환의 중심 질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의 변화가 와서 이제는 그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너무 정부의 통제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 시장 특성을 좀 적절히 혼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거시적 부분에서는 의료 체계나 이제 건보 체계에 있어서 좀 자유시장적 비전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좀 이런 겁니다. 지금 너무 이제 시장 경쟁 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적 정서와 지금 거버닝을 하고 있는 정보의 가치관하고 이제 많이 충돌하기 때문에 제가 주 역할자를 말씀드리면 의료체계 주 역할자 중에 환자, 의료기관, 금방 끝내야 되지. 환자, 의료기관, 보험자가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요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자에 대한 선택권도 없고 의료기관의 선택권은 있죠. 근데 보험에 대한 선택권도 없습니다. 내가 보험을 꼭 들여야 하는가? 그런 선택권도 없고 보험자를 바꿀 수 있는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피보험 요양기관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권. 그러다 보니까 뭐 의료기관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질이 기준치 이하인 의료기관도 당연히 보험, 환자들이 가야만 하는 보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간접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시장 경쟁 기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접근보다도 국민의 지금 상당히 well educated 되고 그런 국민에게 적절하지 않은 지금 정책 기제이다. 그런 쪽을 거시적으로는 많이 주장하는 선택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배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역시 그 영리법인 병원이
여러 가지 정책 기전의 다양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김원식 교수님 발제 자료에도 있지만 영리법인의 형태가 한명합자, 주식 위반 있는데 이게 다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장 병원의 문제가 직접 출자는 하지 않으나 아무런 개인적, 인적 책임의식 없이 의료인을 이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이지, 만약 사무장 병원도 그 병원을 운영하는 그 개인이 의료인이 아닌 개인에게 어떤 의료기관에서의 문제 발생 시 무한한 책임을 부여한다면 그런 비윤리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원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최대 출자자나 혹은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비의료인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한 명의 형태나 합자의 형태가 좀 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선별적으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지금의 비영리법인의 형태는 사무장 병원을 양성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을 운영해서 병원에 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의료기관 아니면 의료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의료인은 당연히 싹 빠져버리거나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병원이라 해도 폐쇄시키고 다시 개설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의료인 경영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영리법인 중에 오히려 영리법인을 권장하고 그 안에 무한 책임을 부여하는 한 명이나 합자가 유일한 수단 아니냐. 사무장 병원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걸 다 탐색을 해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국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신 김원식 교수님 말씀 먼저 한번 듣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자분들도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만족도가 절대적 관점이나 상대적 관점에서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병원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진료를 의료진에게 요구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낮은 비용으로 병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어떤 다른 나라보다 OECD 선진국에 비교해서 도덕적 해이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 한편으로는 또 이 의료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그 거품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영리병원이 도입됐을 때 이러한 거품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영리병원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료비의 증가 없이도 그러니까 진료비의 대폭적인 증가 없이도 우리가 그 만족도를 더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의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비는 고령화에 따라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성 그 정책이 이제는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그 연방은행이 이자율을 다시 낮췄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현재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보험성 정책으로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더라고요. 나빠질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인 제도를 깔아놓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을 위해서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 두 분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19 대한민국 정책 컨벤션 자유교본 세미나 섹션인데요. 오늘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 효과에 대해서 김원식 교수님의 주요 발표 그리고 김용하 교수님의 그리고 신희철 교수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자유교본 세미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